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일 오후 3시 54분입니다. 로스쿨의 로는 영어로 스펠링이 LAW입니다. 로, LAW. 이 단어는 어원이 어디냐라고 법조인들이나 변호사나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한테 물으면은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로우는 바이킹 말입니다. 바이킹이 한때 잉글랜드의 동쪽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바이킹은 싸움 잘하는 덴마크 바이킹이 북해를 건너와서 점령을 한 다음에 이 지역을 바이킹 법에 따라서 다스렸습니다. 그 지역을 데인로우라고 그랬습니다. 데인은 덴마크입니다. 로우 법입니다. 덴마크 법의 통치 지역 이런 뜻이죠. 데인로우. 그때부터 로우란 말이 영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066년에 바이킹의 후예들인 노르만의 기사들이 프랑스에서 도버 해협을 건너와서 잉글랜드를 점령을 합니다. 그때부터 앵글로 색슨족은 피지배 민족이 되고 노르만이 지배 민족이 됩니다. 이 노르만 왕족, 귀족이 그 뒤에 면면이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지배 민족으로서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찰스 3세도 노르만 왕조에 소속합니다. 자, 이 노르만 왕조 사람들은 바이킹 출신이지만은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를 통치를 하면서 프랑스어가 한때 공용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어는 원래 이게 독일어 계통인데 거기에는 프랑스어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영어 중에서 프랑스어 용어가 많은데 특히 이 법이나 전쟁이나 행정과 관계되는 이 고급 단어에 프랑스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트, 캠페인, 워 이런 게 프랑스어의 영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어 계통의 영어. 그런 과정에서 로가 버블이라는 뜻으로 정착이 되고 노르만이 잉글랜드를 다스릴 때 바이킹 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 법은 법전을 펼쳐놓고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관습을 중요하고 판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관습법이라고 부릅니다. 코먼 로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 배심원 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12명의 보통 사람들이 유무죄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나 대륙법, 우리가 쓰는 대륙법 계통에서는 판사가 유무죄를 가립니다. 이처럼 로우는 영미법의 시작인데 그러면 로우가 뜻이 뭐냐는 겁니다. 로우의 뜻은 바이킹어에서 제자리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리에 놓는다. 영어에 LAY, 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같은 어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도록 하는 게 법이라는 겁니다. 즉 공동체가 유지되려면은 법이 있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법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라는 개념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법체제를 상당히 받은 영미법의 제1목적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칙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독일은 조금 다릅니다. 독일 계통, 흔히 대륙법이라고 하면 독일 계통 법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선 독일어에서는 법이 레크트라고 합니다. RECHT.
레크트의 뜻은 영어의 right하고 같습니다. 힘이란 뜻도 있고요. 정의란 뜻도 있고요. 옳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법이 정의를 구현한다, 법이 힘이다 하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w하고 법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law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칙, 그러나 독일에서의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 법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 법을 통해서 권선징악을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law라고 이 영어를 쓰지만은 그 법에 들어가 있는, 법에 기대하는 개념은 정의 구현의 수단이다,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이 너무 무겁게 다뤄지는 면이 있습니다. 법이 과연 정의를 구현하느냐? 물론 하죠. 권선징악, 나쁜 사람 벌 주고 좋은 사람 보호하는 게 법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했을 때는 법이 상당히 실제보다는 좀 필요성보다는 무섭게 다루어지는 어떤 응징의 수단, 잡아 넣는 것, 이걸 연상하기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law란 개념의 제1 목적은 저는 바이킹어가 맞다고 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칙이다. 자, 그걸 전제로 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이 법치 시스템의 전면적인 갈아엎기, 즉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이냐 하는 건데요. 처음에 law라는 말을 쓴 거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면은 이게 자주 바뀌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또 다른 적응 과정이 필요하니까 얼마나 무리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우선 자주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세력은 법을 자주 바꾸는 것을 자랑합니다. 개혁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근사한 나라 만들어 놓고 무슨 개혁입니까? 개혁은 한 100년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조금씩 바꾸는 거, 매일 조금씩 바꾸는 걸 개선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개혁 좋아하는데 개혁해가지고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개선이 맞습니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신중하게 바꿔나가는 것. 그런데 이번에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을 뺏어버린 것은 7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사들은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엘리트란 말은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검사들이 어디에 유능하냐면 법을 집행하고 법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범인을 잡고 특히 진흥범죄, 마약범죄, 조폭범죄, 국제범죄 같이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추적하고 체포하고 재판에 넘겨서 죄를 받도록 하는 데의 기술자입니다. 이 인력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된다 입니다. 결국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걸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고 기소한 다음에는 법정에 나가서 공소유지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수사 인력을 거기에만 쓰면 되겠습니까? 페이퍼워크 하는 데만 쓰면 되겠습니까? 범죄자를 추적해가지고 범죄자를 잡고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이 인력이 투입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할 때 그것을 바로 잡는데
투입돼야 되는데 그 기능을 다 빼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법치 시스템의 뒤집어 엎기인데, 이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법치 파괴에 해당합니다. 이 법치 파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다. 문명 건설이라고 할 때요, 이 문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법치입니다. 법치 없는 곳에는 폭력이 있습니다. 법치 없는 곳에서는 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치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문명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문명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정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야만적 방법으로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명이란 것은 좋은 제도를 건설하는 겁니다. 지난 한 8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제도를 건설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게 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군대, 이거 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의료보험, 이게 다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를 최근에 민주당이 하는 식으로 몇 사람이 밀실에서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다수결을 악용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내일부터 이렇게 한다. 이게 문명 파괴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더구나 이런 일을 할 때는 국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토론이 오랫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토론은 한 몇 년 걸립니다.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적어도 10년입니다. 근데 며칠 사이에 해버렸잖아요. 또 토론도 안 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토론하자고 해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이 개혁이란 말만 가지고 법치를 뒤엎었으니 이 후유증은 오래 갈 것이고 이 뒷감당을 민주당이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뒷감당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무능하게 야만적으로 뒤집어 엎은 사람이 그 후유증을 어떻게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재판하는 사람들만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고 억울한 사람 생기게 될 것이고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의자도 인권이 침해될 수가 있고 이것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무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통과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검사가 압수, 체포, 구속영장 청구의 주체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직접 수사권을 박탈해 버렸으니까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헌법재판관들이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런 후유증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국회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다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바꾸든지 빼버리든지 또 다른 법안을 내든지 하는 건데, 요걸 그대로 또 밀어붙이면은 제 의결은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통과되기가 어렵게 되겠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영웅이 될 수 있는 찬스를 잡은 셈이기도 합니다. 이왕 지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여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시키는, 그리고 임기 연장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버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아마 한 10%, 20%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하에서 정부의 주도권을 잡고, 특히 지금 도전하는 세력이 생기고 있는 민주당을 통합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그가 내건 AI 선도국 건설에 집중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비전은 상당히 근사한 비전이고, 또 이것은 실현 가능하고 세계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AI 선도국 건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내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지율이 30-40%로 떨어지면은 AI 선도국 건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당이 분열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10여일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신과 민주당을 망칠 것이냐 하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전망을 한다면은 그런 어떤 영웅적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으로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일 때 한 개인, 특히 권력을 잡은 개인이 위대한 선택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예가 몇 번 있습니다. 1987년 6.29선언, 그때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한 달 동안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직선제를 받아들이자, 개헌을 하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때 아무도 그런 결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직선제를 받아들이면 노태우 후보가 질 것이라고 봤는데 6.29 선언을 해서 직선제를 받아들이니까 하루아침에 가장 인기 없던 노태우 후보가 가장 인기 있는 후보가 되어가지고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1로 3김, 야권이 분열된 걸 이용한 면도 있지만은 36.6%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제6공화국을 열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역사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